오지고 통쾌한 국어. 안녕 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지락 최경일입니다. 아하. 자, 예비 중일 학생들 어서 오세요. 자, 이제 입학할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오지고 통쾌한 국어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자, 선견지명. 자, 조상님들은 미래를 앞날을 내다보는 그것을 그 지혜로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선견지명이라는 표현을 만들어서 강조하셨죠. 실제로 영웅들이 등장하는 소설들을 보면요, 고전 소설 중에서도 많거든요. 영웅들은 선견지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날에 다가올 위험을 대비해서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지고 통쾌하게 오늘도 우리 함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타이틀은 뚜둔. 자,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보다는 상수에 집중하자라고요. 2025년부터 해서 다양한 변화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 개정교육과정의 등장, 그렇죠? 그로 인해서 교과서가 달라지고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고, 그렇죠? 다양한 변화가 우리 안에 산적해 있는데요. 이런 변화 가운데 변화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변화에 집중하기보다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갈무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변수보다는 상수에 집중해야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을 미리 잡아놓고 찾아가자, 달려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부터 예비 중일 학생들은 2022 개정교육과정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만나는 변수들은 이런 것들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교과서를 우리가 쓰게 될지, 그리고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들은 기존에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었던 것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제시될 겁니다. 이런 건 뭐다? 변수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변수가 아니라 우린 상수에 집중해야 되니까 앞서 1강에서 살펴보였던 핵심 아이디어 부분을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1강 잘 보고 오셨죠? 교육과정에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내용들을 핵심 아이디어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변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한 문학인데요. 자, 문학의 핵심 아이디어를 들여다보면 문학은 하면서 뚜뚜뚜뚜 기본적으로 문학의 수용 능력, 생산 능력, 문학의 해석, 감상, 비평, 창작 활동을 기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정, 서사, 지식 부분에서는 그 교수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2022 때 짠 하고 등장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미 과거부터 2015뿐만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창작 당시의 사회 문화적 맥락 이런 것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그죠?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작품들의 공통된 특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뚜렷한 특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6.25 전쟁 직후에 뭐 만들어진 전후 소설들 뚜렷한 특징들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학 파트 안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선견지명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문학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에서 상수를 발견할 건데요. 예를 들면 문학 작품에서는 상수가 뭘까요? 그죠? 자,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학에서 우리가 모르는 낯선 문학 작품들을 만났을 때 반드시 먼저 딱 그 문학 작품을 파악할 수 있는 그 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소리냐면 코끼리가 뭐 이렇게 배를 만지면 벽 같을 수 있고 꼬리를 만지면 뱀 같을 수 있고 다리를 만지면 기둥 같을 수 있지만 그래도 딱 어디만 딱 들여다보면 아 이거 코끼리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디입니까? 선생님 이 코죠, 코. 딱 이 코만 들여다보면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 코만 들여다보면 아 이거 코끼리구나 라고 딱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죠. 자, 낯선 문학 작품을 만났을 때도 이 문학 작품이 과연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 감상 능력이죠. 이거는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문학 작품을 들여다보고 캐치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어떤 문학 작품을 보더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교과서가 새로 바뀐다고 해서 그 교과서에 있는 문학 작품만 감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낯선 문학 작품을 보더라도 감상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상수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죠? 문학 작품 기본 감상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문학 작품 기본 감상 능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미리 갖추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제 문학 작품에 여러 가지 뭐 갈래들이 존재하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서정, 서사, 극, 교술 등등. 근데 아무래도 이제 문학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시와 소설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다라고 한다면 시하고 소설이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그죠? 시는 서정갈래를 대표하는 거죠. 그죠? 서정서사 극 교술 중에 서정갈래를 대표하는 하위갈래가 시이고요. 소설 같은 경우에 서사갈래를 대표하죠. 서사갈래를 대표하는 하위갈래가 소설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상을 하냐? 자,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로 표현한 예술이 문학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뭔가에 대해서 느끼고 생각한 것을 글로 아름답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도 그렇고요. 소설도 그렇고요. 사람을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문학작품 기본 감상 능력의 핵심 포인트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에도 주목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목하냐? 사람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건 소설의 3요소가 주제 구성 문체죠. 그 다음에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이나 모든 배경은 결국은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을 파고들면 그 작품을 기본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홍길동전 같은 거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누가 있겠습니까? 홍길동이 있죠. 그죠? 홍길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물 관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인물 관계도. 홍길동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밑에 앞에 홍판서가 있죠. 그죠? 홍판서. 길동이 아빠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억울해요. 화가 나요.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소설을 보면서 알게 되는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가는 거죠. 시험에 나오는 소설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이 수록되지 않죠. 특정 부분들이 단락이 제시가 될 겁니다. 그 장면에서 등장하는 인물들만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도 같은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홍판서는 길동에게 얘기해주죠. 호부호영을 허락하노라 하면서 허락해주죠. 그죠? 뭐 이런 식의 내용들. 그 장면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관계도 같은 것들을 그려놓을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부분에서 인물만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아는 정보들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면서 가라. 이러면 한 편의 소설이 거기 제시되어 있는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소설이더라도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또 짠! 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다. 소설을 위한 문학 기본 감상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시에서는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면 시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시에서 말하는 사람. 그래서 시적 화자에 주목하는 거예요. 시에서는 시적 화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에 찾는 거예요. 뭘 찾냐? 상황, 정서, 태도를 찾습니다. 그래서 별다줄 한번 시도해봤어요. 시적화자의 상정태를 찾아라. 시적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사실 정서는 이제 감정이고요. 태도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정서 태도가 좀 엄밀하게 구별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에 찾아도 돼요.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찾아야 될 거 일단 기본적으로 시적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관심 있게 들여다보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나가는데 어떤 애가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울고 있어. 막.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걔가 왜 우는지 알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시를 볼 때도요. 시적 화자에게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어떤 감정이구나, 어떤 상황이구나. 그로 인해서 이런 감정이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네. 이런 것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야지 작품을 온전히 뚜렷하게 감상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상수에 집중해 볼까요?
자, 문학 작품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쵸? 이 작품은 천양희 작가의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작품이에요. 그죠? 시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가 기본 감상 능력만 하는 거예요. 선생님 막 여기서 막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위인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하면서 막 저녁만큼 자 비유법 뭐지? 막 이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표현법이라든가 이런 뭐 상징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 문제고 우리가 이 시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뭘 찾는 거야? 시적화자 찾는 거예요. 시적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만 한번 발견해 보자라고요. 시적화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치? 한번 해볼게요. 일단 감상을 한번 해볼까?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납니다. 머윗잎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가요.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별이 금성.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뚝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속의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계속 볼까요?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지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마음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시입니다. 어때요? 시적 화자를 발견하셨나요? 일단 시적 화자는 뚜렷하게 나라는 것을 일단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가 자기 얘기하는 거죠. 처음부터 상황 다시 한번 좀 잡아볼게요. 잘 따라와 봐요.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적 화자가 수수밭을 거닐 수도 있고요. 거닐면서 이제 뭐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어떤 그런 추상적인 공간을 만들어 놨을 수도 있죠. 그렇죠? 거기 걸어가면서 어쨌든 마음으로 걷든 실제로 걷든 생각을 하는 거죠. 머위님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가요.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저녁 무렵이고요.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봅니다. 뭔가 바닥을 보고 있어요. 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뚝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습니다. 약간 배경 지식은 좀 필요하겠지만 사회문화적 역량은 좀 필요하겠지만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릿고개가 혹시 뭔지 그 학생들은 좀 아직 예비 중일 학생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지금이야 우리가 그 못 먹는 시대는 아니죠, 사실. 그죠? 나라에서 이렇게 또 복지도 잘 되어 있기도 하고, 그치? 근데 옛날에는 그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제 그 언덕 고개가 아니라 그 쌀을 지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을 걷어들여요. 근데 이거 가지고 1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사는 거야. 왜냐면 갚을 거 갚고 빌린 거 갚고, 그죠? 추수한 게 또 많지 않고 그러면 보리가 봄 늦게 이제 좀 자라게 되는데 그때까지 버티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보리가 자라야 그나마 보리를 먹게 되는데 거기까지 버티지 못하니까 곧 힘든 시기, 고기를 보릿고개라고 했습니다. 좀 슬픈 시기가 있었죠, 옛날에. 그죠? 그 보릿고개를 넘은 힘든 시기가 있는 거야. 바람이 자꾸 등짝을 때려요. 자, 이런 거 느껴보세요. 힘든 시기. 등짝을 때려요, 바람이. 이게 표현이 다르잖아. 느껴보라는 거예요. 바람이 내 어깨를 어루만져줘요. 이런 건 뭔가 좋잖아. 근데 바람이 등짝을 때려요. 아파. 그치? 안 좋은 거죠. 부정적인 거죠. 이런 것들을 느끼라고요. 그죠? 이런 건 캐치 하는 거예요. 시적 화자의 상황 어때요? 좋아, 좋지 않아요? 이 정도는 일단 나오잖아. 그죠? 뭔가 좀 부정적인데? 어두울 무렵, 저 수수밭을 지나면서 안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고 바람이 그 어떤 시련과 고난처럼 나를 때리고 있어. 절이 있는 골짜기에 그림자가 있는데요. 그게 암처럼 깊대요. 이거 아무리 좋게 포장하려고 해도 암을 어떻게 좋게 포장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거야. 그죠? 탁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적 화자 상황이 지금 어떤 거야? 마이너스 상황이다. 선생님이 이제 강의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이너스 상황이다. 부정적인 상황이다. 캐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뭔가 근심, 걱정, 시련 뭐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요. 그림자, 막 어둡잖아.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자, 이런 시적화자의 상황이, 자, 지금 봐봐. 나는 시적화자가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시가 여기서 끝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
왕왕왕왕왕왕 이런 시지. 너무 이건 교과서에 못 실립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런 희망, 이런 절망적인 메시지로 끝내면 안 돼요. 교과서는 희망을 보통 많이 주잖아요. 교과서에 못 실립니다. 여튼 여기서 끝났으면 굉장히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시였을 거예요. 근데 봐봐.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봅니다. 상상해봐요. 시적화자가 이러고 다녔단 말이야. 안 좋은 거 생각하면서. 그죠? 안 좋은 거 생각하면서 이러고 다녔단 말이야. 그러다가 시적화자가 어떻게 해요? 나는 산 위에 산을 보는 거야. 시선을 올렸어. 느껴집니까? 시적화자가 갑자기 아니야 하면서 올려다 봤다고. 산 속의 산, 산 위에 산을 봅니다. 산을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라고 얘기하죠. 마이너스 상황에서 지금 뭐 한 거야? 어떤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시적화자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상황이었었는데 이 시적화자가 지금 뭔가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구나. 그죠? 이런 부분들을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계속 가볼게요. 그냥 자연스럽게 시적화자의 상황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시적화자가 뭔가 안 좋은 상황이었어. 뭔가 시련, 안 좋은 거, 고난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막 표현법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상징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시적화자에만 주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시적화자가 갑자기 고개를 흔들더니 산을 올려다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난 지금 이렇게 시커머지만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이건 명백하게 플러스의 사인이에요? 마이너스의 사인입니까? 플러스의 사인이죠. 저 하늘의 푸른 싱싱하다. 이걸 또 어떻게 나쁘게 표현합니까? 싱싱하다. 이거 어떻게 나쁘게 표현합니까? 비유적 상징적 의미가 단어의 기본 의미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암. 이거 어떻게 좋게 평가합니까? 그죠? 이거는 기본 의미가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싱싱하게. 이거 어떻게 나쁘게 평가합니까? 이건 기본 의미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싱싱하게 푸르다. 저 위를 쳐다보죠. 그러더니 달라집니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내 어깨죠. 내 어깨를 푸른 것들이 툭 치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달라지죠? 푸른 것들이 내 어깨를 툭 쳐요. 긍정적 사인. 플러스죠.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계속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거든요. 방금 앞에서는. 근데 올라가라고 나를 부추겨요.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들어요.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그죠? 마침 또 절이 있는 골짜기라고 하니까 목탁, 딱딱딱딱 뭐 이런, 그죠? 그런 것들이 나를 깨운대요. 나를 깨웠어요. 이렇게 바닥으로, 아래로, 어두운 곳으로 가라앉던 나를 깨웁니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마치 부처가 시적화자의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죠? 뭘 느끼는 거야? 이너 피스. 그죠? 평화를 느끼는 거죠. 긍정적인 사인이에요.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수수밭이 환해진다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의 사인이죠. 자, 정리해보자. 정리해볼게요. 자, 시적화자는 최초 마음의 수수밭을 지나면서 저물고요. 땅을 들여다보고요. 시선이 아래로 깔리죠. 그죠? 보릿고개의 시련, 고난 생각하고 지금 현실의 아픔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암처럼 깊다라고 인식하고 있었단 말이야. 명백하게 마이너스 부정적인 사인을 주고 있었는데 산을 올려다 봐야 된다는 깨달음을 통해서 뭐 어떻게 변모하고 있어요? 플러스의 정서 태도로 변모하고 있죠. 그죠? 마이너스 됐던 상황이 깨달음을 통해서 플러스의 정서 태도로 변모하고 있다. 날 깨워요. 날 올려다 봐야 된다고. 이 푸른 것들이 나를 부추겨요. 내 마음속 수수밭이 환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시구나 라고 캐치하면 이 시를 바르게 이해한 겁니다. 시적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 시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기본 감상한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이 기본 감상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선생님이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야 믿으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한번 도전해 볼까? 자, 이렇게 시를 잘 감상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선택지를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5번 선택지. 자,
일부러 크게 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5번 선택지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길과 연결하여. 미음 부분을요. 미음이 여기죠. 이 포인트. 그죠? 자, 이 포인트 지금 어디 부분입니까? 이 19죠. 이거 어디 부분이에요? 전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여기 지금 후반부죠. 후반부는 어떤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사인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내 막막함도 올라가고요. 번쩍 제정신이 듭니다. 그죠? 난 이제 깨어났어요. 내 마음속 수수밭은 환해졌어요. 그림자처럼 암처럼 깊은 게 아니라 환해졌어요. 그죠? 깨달음을 얻은 명백한 플러스의 부분이죠. 그래서 미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선택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길과 연결하여, 잘 봐. 화자의 뭐를? 좌절감을. 이거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정서죠. 화자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미음 부분. 좌절감 드러낸 부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본 감상 부분으로, 기본 감상만으로 캐치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이 작품의 후반부로 전체가 플러스, 깨달음으로 인한 기쁨, 깨달음으로 인한 이너 피스, 그죠? 정서적 안정, 이런 걸 얻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5번 선택지에서 미음, 세상에 없는 길과 연결하여 화자의 좌절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선택지. 참이겠습니까? 거짓이겠습니까? 이거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그죠? 이 문제의 정답이었거든요. 위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의 정답 선택지였습니다. 그죠? 5번 미음입니다. 어때요? 기본 감상만으로 문제를 풀었죠.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이 문제는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력평가 문제를 인용해 봤어요. 예비 중일 학생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죠? 문학작품에 대한 기본 감상 능력만으로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 성공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작품을 만나더라도 우리 친구들은 기본적인 감상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작품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기본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 놓아야 됩니다. 그치? 강남인강에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이 그렇게 문학작품을 기본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준비했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치? 강남인강 최경일 선생님과 함께 어때? 한번 감상 능력 높여볼까? 상수에 대비해볼까? 그치? 이렇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물 관계도를 그리면서 소설의 전체 내용을 파악하고요. 시 같은 경우에 시적 화자에 주목해서 시적 화자의 상황 정서 태도 발견하시면 기본적인 감상 능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문학 작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핵심적인 부분들을 쏙쏙쏙 캐치할 수 있겠다. 또 상수가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자, 시에서 한번 쭉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수입니다. 시에서. 운율과 관련된 개념들. 운율에는 내재율, 외형률이 있고요. 내재율, 외형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들이 있죠. 글자 수를 반복한다든가, 뭐 음보를 반복한다든가, 그렇죠? 비슷한 소리를 반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시에서 리듬감은 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시에서는 리듬감이 있었는데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에서는 리듬감이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시를 배우기 때문에 리듬감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만드는 방법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유법, 상징법, 각종 표현법들도 변하지 않죠. 그다음에 심의촉구청, 시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공감각적 심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 그다음에 작품이 창작되어 있는 시대적, 사회적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 변하지 않죠. 그리고 고전 시각, 우리 학생들이 고전 문학 작품들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사실 얘도 상수죠. 변하지 않아요. 네. 새롭게 고전 문학 작품이 발견돼 가지고 교과서에 수록되지 않는 이상 기존 고전 문학 작품들은 그대로 갑니다. 그게 맥시멈이거든요. 현재까지. 그렇죠? 네. 더 창작될 수가 없어요. 고전 문학은. 그래서 과거에 이미 창작된 것들이 발견된 것들이 교과서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상수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교과서가 달라지더라도 주요한 고전 문학 작품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고전 문학 작품들도 한번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힌트를 드리자면
옛날 작품들 많은 학생들이 두려워하죠.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해야 된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대의 필살기가 될 거니까요. 그렇죠? 남이 안 하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다 상수잖아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전문학 작품들도 또 정리되어 있는 강의가 있으니까요. 강남인강과 함께 하시고요. 자, 또 상수가 뭐가 있을까? 자, 선생님, 언어, 문법이 또 상수라고 생각해서 또 강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앞에서 교육과정에서 영역 부분 얘기 말씀드릴 때도 문법 파트는 변하지 않는 또 문법 필살기가 될 거다라고 소개해 드렸잖아요. 자, 문법이라고 중학교 수준에선 얘기하고요. 또 선생님은 고등학교 선생님이니까 이런 표현도 가르쳐 주고 싶더라고. 이게 고등학교로 가면 뭐라고 부르냐면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선 언어라고 하고 중학교에서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문법 개념을 가리킵니다. 문법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뭐 의문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의문, 형태소 쭉 해볼까? 단어, 그리고 문장, 그다음에 글 혹은 담화 이런 식으로 문법 개념들이 뚝뚝뚝뚝 가죠. 그다음에 어문 규정까지. 어문 규정이라고 한다면 표준어 규정, 한글 맞춤법 규정, 표준 발음법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뭐 이런 것들 어문 규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문법 교재 강의, 문법 교과서 강의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순서대로 작은 것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크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교육과정 바뀐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죠. 그렇죠? 교육과정이 바뀌더라도 이 개념은 그대로 가져간다. 따라서 이런 것들도 상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고전시가보다 훨씬 학생들이 더 싫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문법이죠. 문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문법은 공부한 애들만 정답을 맞히고 공부한 애들만 점수를 가져갑니다. 문법은 진짜 말 그대로 필살기입니다. 그렇죠? 이건 한번 배워두면 어디까지 써요? 고등학교까지 씁니다. 그래서 이 문법은 한번 제대로 해둘 필요가 있다. 선생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남인강에는 중학국어 뚝뚝 비문학 문법 기본 편이 있고요. 문제로 국어 문법 편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죠? 접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과 또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된 교재 강의가 있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다채로운 또 문법 강의도 있고 하니까 기왕지사 이렇게 된 거 한번 결심하셔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문법은요, 이런 개념들은요 절대 혼자 못합니다. 문법은 혼자 못해요. 반드시 스승님, 사부님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으로부터 인강의 도움을 받아서 인강만으로 충분하다. 그치? 요새는 인강이 또 잘 돼 있으니까요. 강남인강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인강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도움 발전할 수 있다. 혼자 못하고 개념 한 바퀴 정확하게 도셔야 되고요. 그리고 문법을 문제로 공부하면 안 돼요. 문제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게 교재 이름이 저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만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만 풀면 그것에 해당하는 지식만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문법은 사실 거미줄처럼 얽혀 있거든요. 앞에서 배웠던 개념을 뒤에서 또 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법 개념 교재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바퀴 돌릴 필요가 있다. 그죠? 그리고 한 바퀴보다도 뭐 두 바퀴, 세 바퀴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죠. 어차피 또 잘 해놓으면 어디까지 쓴다? 고등학교 때까지 쓴다. 그죠? 그런 생각으로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심이 필요하다. 그치? 용기도 필요하고요. 도전하는 마음도 필요하고요. 그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좀 임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2강에서는 국어, 변화하는 국어에서 변수보다는 상수에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문학 작품들 그리고 시, 소설 중심으로 그리고 문법 같은 것들을 상수라고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손 놓고 그냥 바라보고 있기보다는 상수에 집중하자라는 점을 포인트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자, 강남인강에서는 변화하는 개정교육 과정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노력하고 관심 가지고 기울이고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함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치? 용기를 가지고 클릭. 그죠? 그리고 끝까지 도전하는 마음으로 초심 잃지 않고 그렇게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강남인강에서 만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언제나 생생지락 되소서.